만나는 지인들마다 물어봅니다. 70대에도 첫날 밤은 황홀하냐고요. 사실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동요될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충격을 먹었거든요.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숨겨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올해 71살이 된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손주들도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저 조용히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시간을 보내고 드라마 보고 손주들 오면 맛있는 것 해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책을 읽으면 눈이 침침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날 모임에 처음 보는 분이 오셨어요. 박태식 씨라고 제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죠.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가 처음부터 눈에 띄었어요. 그날 우리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태식 씨가 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참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제재가 성장하면서 깨닫는 인생의 아픔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나요? 태식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함께 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연 씨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의견을 말씀하실 때 참 논리적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저 젊었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을 뿐이에요. 태식 씨야말로 책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집 앞 카페에서 1시간 더 이어졌어요. 태식 씨는 건축 설계사로 일하다 은퇴하셨다고 했고 목공일도 취미로 하신다고 했어요. 손재주가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이야기,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충들을 나눴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태식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어요. 몇십 년 동안 힘들어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이 살아온 저에게 그 짧은 위로가 큰 울림이 되었거든요. 태식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녀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둘 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 후로 우리는 독서 모임이 없는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박물관에 가기도 했죠. 태식 씨는 조용했지만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게 됐죠.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특히 태식 씨가 만든 나무 책갈피를 선물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제 이름을 새겨 넣은 책갈피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제가 쓰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정연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서 더 오래 걸렸네요. 그의 부끄러운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은. 어느 날 저녁 동네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연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저는 정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71세에 다시 사랑을 만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살림을 차린다는 건 큰 결정이니까요. 저도 태식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태식 씨는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1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태식 씨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도요. 태식 씨의 프로포즈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재혼이라니 제가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일까요? 아침이면 거울 속 늙은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매만지며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하고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태식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딸 미경이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손주 데리고 집에 왔을 때였죠. 미경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 나이에 웃기지?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아이는 늘 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착한 딸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태식 씨와의 만남부터 그의 인품, 그리고 그가 제안한 재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마치자 미경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던데. 마음이 아팠어요. 제 딸이지만 제가 아직도 판단력이 있는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니? 태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벌써 몇 달을 알아온 사이야. 그래도 엄마,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이로 지내시면 안 돼요? 아들 준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전화로 소식을 전했더니 당장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난리였죠. 어머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남은 얼마 안 되는 인생인데 낯선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양반이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닌지 의심도 안 해보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제 행복보다는 재산과 안전만 걱정하는 모습이 서글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엄마의 남편이 된다는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태식 씨에게 자식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정연 씨. 자식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제 진심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태식 씨의 차분한 제안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 제 집에서 자식들과 태식 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다 모였어요. 마치 제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분위기였죠. 태식 씨는 그날 참 의젓했어요. 자신의 과거, 현재 생활, 그리고 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정연 씨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연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를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정연 씨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이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적어도 태식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태식 씨와 함께 살기로. 이제 와서 누가 뭐라 해도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태식 씨, 저도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잘 살아봐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한 혼인신고를 하고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큰 잔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태식 씨가 짐을 들고 저희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날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연 씨,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태식 씨가 현관에 들어서며 수줍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장가가는 청년 같았어요. 네, 저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의 노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 마시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태식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가끔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항상 자기가 들었죠.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주는 자상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태식 씨의 숨겨진 비밀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던 소소한 기쁨들이 매일매일 찾아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태식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마치 젊은 신랑처럼 저를 챙겨주었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 집안 곳곳을 고치고 가꾸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어지면 바로 고치고 부엌 수도꼭지가 셀 때도 뚝딱 고쳐냈죠. 태식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원래 이런 손재주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것저것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태식 씨는 거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잠이 많지 않은 노인의 습관이라 생각했죠. 저도 나이 들수록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태식 씨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1시간, 때로는 2시간 후에 돌아왔죠.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침대에서 깼는데 태식 씨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베개에는 그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화장실에 계신가 했는데 집안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태식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겨울 새벽 공기를 맞은 듯 붉은 기운이 돌았죠. 태식 씨,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그냥 산책 좀 했어요. 새벽 공기가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더 묻지 않았어요. 새벽 산책이 그의 습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태식 씨의 새벽 외출은 계속되었어요. 궁금함을 참지 못해 다시 물어봤죠. 태식 씨, 매일 새벽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태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 지었어요. 글쎄요, 늙으니까 잠도 줄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며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연 씨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서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태식 씨의 전화였어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자리를 피해 조용히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제 앞에서 통화하기가 민망해서 그런가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태식 씨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아, 옛날 직장 동료예요. 가끔 연락이 와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태식 씨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어요. 결혼 전에도 자신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냈어요. 태식 씨는 가끔 용돈 정도만 보태는 수준이었죠. 태식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돈 문제도 터놓고 이야기해봐요. 태식 씨는 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러면 태식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나는 연금이 얼마 안 돼요. 젊을 때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정연 씨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태식 씨가 서랍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그는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손에는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태식 씨? 제 목소리에 태식 씨가 화들짝 놀라 봉투를 재빨리 다시 넣었어요. 어머, 깼어요? 그냥 옷 좀 찾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자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자꾸 태식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매일 새벽 외출,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리고 이 밤중에 수상한 행동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태식 씨는 항상 저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이 든 사람들은 다들 괴팍한 습관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 의문이 생겼어요. 태식 씨가 저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비밀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태식 씨의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서랍 깊숙이 숨겨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사실 서랍장을 정리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태식 씨의 셔츠를 넣으려다 실수로 서랍을 너무 세게 당겼더니 뒤쪽에서 봉투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의문과 불안감이 저를 충동질했어요. 그냥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 내역서와 계약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내역서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지막 잔액은 2억이 넘었어요. 태식 씨가 계속 자신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약서도 살펴봤어요. 어떤 토지에 관한 것 같았는데 제가 법률 용어를 잘 몰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 태식 씨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급히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식 씨가 저에게 경제적 상황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태식 씨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식 씨,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태식 씨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우리 사이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가 아직도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거든요. 태식 씨, 혹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제 질문이 그를 당황하게 한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오늘 우연히 서류 봉투를 봤어요. 태식 씨 통장 내역서랑 부동산 계약서가. 태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안해요. 제가 정연 씨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데요?
그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약속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더 추궁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태식 씨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다듬고 파마도 하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사니까 조금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미용실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파마를 하던 단골 손님이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아줌마, 혹시 남편분이 박태식 씨 맞으세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저희 동서가 예전에 그분 알았거든요.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 듣고 혹시나 해서요. 재혼하셨다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런 질문이 약간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분, 몇 년 전에 큰 사고 있었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사고요? 어떤, 아이고, 제가 뭔 말을 했나? 죄송해요. 아마 다른 사람인가 보네요.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말을 돌렸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고였나요? 그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분이 전과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식 씨가 전과자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알던 태식 씨는 그렇게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헛소문일까요? 하지만 태식 씨의 수상한 행동들과 연결해 생각하니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됐어요. 태식 씨가 숨기는 것, 새벽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지금 들은 이 소문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문 속에 살 수는 없었어요. 태식 씨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일 아침 태식 씨가 새벽에 나갈 때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비록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 옆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일 아침 저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태식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전과자일까? 도대체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까? 정연 씨, 오늘 머리 참 예쁘게 하셨네요. 젊어 보여요. 태식 씨의 다정한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칭찬인데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식 씨도 제 기분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죠. 밤이 되자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들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 없이도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직 태식 씨는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 씨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자는 척했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태식 씨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본 후 서둘러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태식 씨는 꽤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남편을 미행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태식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첫 차를 타더니 시내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지만 맨 뒷자리에 앉아 태식 씨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죠. 태식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약 20분 후 태식 씨는 종합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봤어요. 태식 씨는 주저없이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태식 씨가 아픈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식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저기 방금 들어오신 노인분 어디로 가셨나요? 어떤 분이요? 키가 좀 크시고 회색 점퍼 입으신 분이요. 아, 그분은 6층으로 올라가셨어요. 혹시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 6층이 어디죠? 6층은 재활의학과예요. 재활의학과라니. 태식 씨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다가 태식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을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태식 씨는 병실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침대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는 휠체어가 옆에 있었고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죠. 민지야, 오늘 기분이 어때? 어제보다 나아? 태식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저씨. 어제보다 좀 나아요. 재활 훈련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한 달 정도 더 하면 혼자서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구나. 태식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봉투였어요. 이번 달 병원비야.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 더 넣어뒀어. 아저씨, 이렇게 매달 주시면 저 너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식 씨와 이 젊은 여자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혹시 연인? 아니면 딸? 하지만 태식 씨는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며 저를 발견했어요. 손님, 누구 찾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병실 안에서 태식 씨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태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연 씨,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식 씨가 황급히 병실에서 나왔어요. 정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식 씨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고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네요. 병원 앞 카페에서 얘기할까요? 병원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태식 씨, 이제 모든 걸 말해줘요. 미용실에서 들었어요. 태식 씨가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심지어 정과자라는 소문도 있다고. 태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요. 이제 숨길 수 없겠네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태식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태식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태식 씨, 제발 말해줘요. 더는 비밀을 견딜 수 없어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태식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연 씨, 제가 정연 씨에게 큰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우선 제가 아까 병원에서 만난 사람은 민지라고 제가 일했던 목공소 동료의 딸이에요. 동료의 딸이요?
그럼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15년 전 일이에요. 태식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기계 오작동으로 민지 아버지가 크게 다쳤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 책임이었죠. 그 사고로 민지 아버지는 척추를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 민지는 10살밖에 안 됐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태식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저는 법적 책임을 졌고 2년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소문이 맞아요. 2년이나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이었어요. 하지만 형기보다 더 괴로운 건 제 과실로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출소 후 민지 아버지를 찾아갔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태식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많이 아파서 저에게 딸을 부탁했어요. 내가 없어도 민지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태식 씨가 민지를 돌봐왔던 거군요. 네. 민지가 자라는 동안 친척 집에 살게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지원했어요. 대학도 보내고. 그런데 2년 전 민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죠. 태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민지를 보러 가요. 병원비도 제가 내고, 그래서 돈을 모아둔 거고 정연 씨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오해할까봐. 저는 태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식 씨,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라고 이해 못할 사람인가요? 부끄러웠어요. 제 과거가 제 잘못이 정연 씨가 저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정연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행복이었거든요. 태식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사랑해요, 정연 씨.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태식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사실 화가 나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정직한 고백이 오히려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돈에 대해서는 계속 숨기셨어요? 재산이 꽤 있으면서. 태식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민지를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정연 씨가 그 돈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오해받기 싫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방법이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했죠. 민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태식 씨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민지도 정연 씨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함께 손을 잡고요. 비록 태식 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충격이었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이 놓여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목공소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저도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했죠.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고 민지 아버지는 제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태식 씨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은 대형 주문이 들어와서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납품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민지 아버지가 안전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을 거야. 이번만 빨리 끝내자고.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절단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민지 아버지가 끔찍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태식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법정에서는 제 과실을 인정했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감옥보다 더 큰 형벌은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민지 아버지의 고통에 찬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태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출소 후에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공장도 팔고 보상금도 마련했죠. 민지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는 이미 병세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그때 그가 저에게 민지를 부탁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혼자가 된다. 내가 책임져 달라고. 태식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민지를 돌보는 것, 그 아이가 상처 없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죠. 그게 제가 범한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태식 씨는 민지의 병실에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처음보다 더 자세히 보니 민지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긴 머리에 맑은 눈빛, 그리고 태식 씨를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아저씨, 아까는 왜 그렇게 가셨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혹시 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소개했어요. 민지야, 이분이 내가 말했던 정연 씨야. 내 아내란다.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민지야. 나도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잠시 병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재활치료가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늘 웃으며 이야기했죠. 태식 씨와 민지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민지야, 정연 아주머니가 우리 관계에 대해 모르셨단다.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태식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말씀 안 하셨어요? 아저씨는 제 은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늘 곁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태식 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지, 또 이 아이가 태식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아저씨, 저 이제 진짜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행 훈련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구나. 태식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병실을 나온 후 우리는 병원 앞 공원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죠. 정연 씨, 이제 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네요.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연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할게요. 화가 나시거나 실망하셨다면 이해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느꼈던 불안과 의심,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태식 씨,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은 것은 서운하지만 태식 씨의 상황도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연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동안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지에 대한 제 책임은 계속 다할 거예요.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앞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바람은 정연 씨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지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강요하진 않겠지만 정연 씨가 원한다면 우리 셋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평생 책임지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받아들이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함께 노력해보고 싶어요. 태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감사와 사랑이 전해져 왔죠. 고마워요, 정연 씨.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태식 씨의 과거, 그가 숨겼던 비밀, 그리고 민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낮에는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태식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거리를 두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병원에 갔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민지에게 다녀올게요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어느 저녁 저는 태식 씨에게 마음에 있던 의문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태식 씨, 제가 발견한 통장과 부동산 서류, 그게 다 민지를 위한 거였어요?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모아둔 돈은 대부분 민지를 위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없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집도, 태식 씨 명의로 된 집도 있는 건가요? 태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세를 주고 있고 그 수입으로 민지의 병원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민지가 살 수 있게 하려고요. 진실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태식 씨의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것을 숨겼다는 사실이 서운했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태식 씨, 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태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지금은 그 딸을 책임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정연 씨가 저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요. 태식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여전했어요. 그 돈 정말 모두 민지를 위한 거예요? 다른 용도는 없는 거죠?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 씨, 여전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숨겨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왔죠. 이게 제가 가진 모든 재산에 관한 서류예요. 통장, 부동산 증명서, 보험 관련 서류까지 모두요. 확인해 보세요.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모든 금융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에는 꾸준히 민지에게 보내는 생활비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서류도 모두 정확했어요. 보험 수익자도 민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면서 태식 씨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민지의 미래를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됐다는 것도요. 태식 씨,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군요. 민지는 제게 단순한 책임이 아니에요. 거의 제 딸과 같은 존재예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태식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그럼 저는요? 우리의 결혼은 태식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태식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연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지에 대한 책임감은 제 과거의 속죄라면 정연 씨와의 만남은 제 미래의 희망이에요. 둘 다 저에게 소중해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태식 씨, 솔직히 우리가 함께 살면서 태식 씨의 돈을 제가 쓰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숨기신 건 아니고요. 태식 씨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정연 씨를 잘 몰랐을 때예요. 지금은 알아요. 정연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요. 정연 씨와의 결혼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태식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태식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태식 씨의 진심은 느껴져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정연 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민지를 좀 더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를 알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태식 씨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민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태식 씨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죠. 좋아요. 민지를 더 알아가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 이거 제가 재활 치료하면서 만든 거예요. 선물로 드릴게요. 민지가 어느 날 작은 팔찌를 건넸어요. 재활 과정에서 만든 구슬 팔찌였는데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고마워, 민지야. 정말 예쁘다. 아저씨가 항상 아주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아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식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민지의 말을 통해 확인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날이 갈수록 민지와 가까워졌어요. 종종 병원에 혼자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가져다 주곤 했죠.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태식 씨가 얼마나 자신을 도왔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고아원에 갔을지도 모르고. 아저씨는 제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식 씨의 진심과 책임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지를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태식 씨가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민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태식 씨는 마치 친부모처럼 민지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더군요. 앨범을 넘기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태식 씨와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의 품에는 어린 민지가 안겨 있었죠. 뒷면에는 민수와 마지막 생일 파티, 민지 5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의 아버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실감났어요. 태식 씨의 과거, 그의 고통, 그의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 씨가 돌아오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태식 씨, 오늘 서재에서 민지 앨범을 봤어요. 태식 씨가 민지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더군요. 태식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한 한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민지 아버지 사진도 봤어요. 두 분이 친한 사이였나 봐요. 태식 씨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네, 민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서로 형제처럼 지냈죠. 그런 사람을 제 실수로.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태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식 씨, 이제 결정했어요. 저는 태식 씨와 민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식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정연 씨, 네, 정말이에요. 태식 씨가 실수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민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저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태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요. 그리고 민지 아버지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태식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 친척들을 찾아가자고요? 하지만 태식 씨, 진정한 용서는 직접 마주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태식 씨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보다는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태식 씨도 민지도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 씨 말이 맞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민지 이모를 찾아가 볼게요. 민수의 여동생인데 가끔 민지와 연락하긴 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주말 민지의 이모를 만나기로 했어요. 태식 씨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이제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식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정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태식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더 솔직하게, 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그리고 민지와 함께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민지의 이모인 김영숙 씨를 만나러 갔어요. 태식 씨는 아침부터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죠.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태식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제 말에 태식 씨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보니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있었어요. 15년이란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죄책감과 마주하는 날이니까요. 김영숙 씨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 있던 그녀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태식 씨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죠. 오랜만입니다. 태식 씨. 네,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이쪽은 제 아내 정연입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첫 만남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민지는 요즘 어떤가요? 재활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민지를 중심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식 씨가 용기를 내어 본론으로 들어갔죠. 영숙 씨,
오늘 찾아온 이유는 사과드리고 싶어서예요.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그리고 가족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제가 그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민수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고요. 제 실수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 씨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태식 씨, 영숙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오빠가 갑자기 떠나고 민지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민지를 위해 해오신 일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도 민지를 책임지고 학비도 대주고 병원비까지.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감사해했을 거예요. 태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수가 저에게 민지를 부탁했으니까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과거에 집착해봤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오빠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씨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 씨.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영숙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연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태식 씨와 결혼하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충격도 컸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식 씨의 진심과 민지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숙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정연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태식 씨가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어요. 헤어질 때 영숙 씨는 민지의 퇴원 후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기쁘게 수락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태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식 씨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앞으로는 함께 가요. 우리 셋이 새로운 가족으로.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졌어요. 아직 완전히 과거를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태식 씨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좀 더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 민지가 드디어 퇴원했어요. 우리는 민지를 우리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시켰어요. 태식 씨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였죠. 민지는 이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아저씨,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도 두 분 덕분이에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민지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이요? 그래, 가족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태식 씨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주말마다 민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셋이서 여행을 가기도 했죠. 저는 민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태식 씨는 민지가 관심 있어 하는 목공예를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민지는 재활치료와 함께 대학원 공부도 시작했어요. 잠시 중단했던 꿈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죠. 어느 날 태식 씨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연 씨,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민지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민지와 함께요? 네. 물론 민지가 원한다면요. 그 아이도 이제 가족이니까 좀 더 가까이에서 돌봐주고 싶어요. 태식 씨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밝은 모습, 태식 씨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할 때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니 답이 명확해졌어요. 좋아요. 민지에게 물어봐요.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집에서 지내도 될 것 같아요. 민지 방을 하나 마련해줘야겠네요. 태식 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다음 주말 우리는 민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괜찮으실까요? 제가 패 끼치는 건 아닐지. 무슨 소리야, 민지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달랐고 가끔은 작은 마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지는 요리를 배워 가끔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고 태식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는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았죠. 영화 보기, 보드게임하기, 동네 공원 산책하기 같은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대학원 논문 심사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취업도 됐어요. 사회복지사로요. 우리는 너무 기뻐서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민지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었죠. 파티 중에 민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도 늘 아주머니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나도 너와 태식 씨를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71세에 만난 새로운 사랑, 예상치 못했던 비밀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찾은 더 큰 행복.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 씨와 저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비밀은 우리를 갈라놓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그리고 민지, 그 아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보고 의아해해요. 70대에 재혼한 노부부와 혈연관계도 없는 30대 딸이라니. 분명 특이한 가족 형태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해요. 71세에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이 결코 늦은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 나이에 찾은 행복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거예요. 태식 씨와 민지,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70대의 재혼이 가져온 진짜 반전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하니까요. 실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정연 씨, 괜찮으세요?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괜찮아요. 민지를 만나고 싶어요. 민지의 병실에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처음보다 더 자세히 보니 민지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긴 머리에 맑은 눈빛, 그리고 태식 씨를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의 등대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62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